자, 이번 내용은 전반사와 광통신 부분입니다. 전반사와 광통신. 이 전반사와 광통신은 사실 우리 앞에서 이야기를 했던 굴절 법칙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지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거였어요. 어떤 매질에 대해서, 매질의 경계에 대해서 파동이 들어오게 되면, 입사하게 되면 이 녀석에 대해서 경계의 특성을 갖는 어떤 법선에 대해서 반사되는 녀석이 있었고, 그리고 굴절되는 녀석이 발생한다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지난번과는 좀 모양이 달라요. 지난번에는 위쪽에서 각도가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들어왔는데 지금은 작은 쪽에서 큰 쪽으로 진행하는 형태로 그림을 좀 그렸습니다. 이 조건이 돼야지만 전반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이 각도를 세타1, 이 각도를 세타2라고 한다라고 하면 굴절의 법칙에 따라서 세타1이 증가하게 되면 세타2도 커졌어야 됐죠. 자, 근데 이 각도는 법선으로부터 측정하다 보니까 명확하게 한계가 생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세타1이 이렇게 커지게 되면 세타2도 따라서 커져야 될 건데요. 이 커질 수 있는 한계가 경계면과 나란한 형태, 즉 90도까지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90도까지만. 왜 90도까지만 가능하냐면 얘가 90도보다 커져버리면 아래쪽에서부터 잴 거예요. 아래쪽 법선으로부터 잴 거기 때문에 이 법선으로부터 가질 수 있는 각의 최대값은 90도가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게 n1분의 n2는 sin 세타2분의 sin 세타1 이 관계를 만족한다라고 했었는데요. 아래쪽이 커지다 보면 가질 수 있는 이 녀석의 명확한 한계값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세타2가 90도가 되면 더 이상 커질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세타2가 90도가 되도록 만드는 이때 세타1이 존재할 건데요. 우리는 이 세타1을 세타C라고 쓰고 임계각이라고 부릅니다. 임계각. 자, 그리고 세타 90도는 사인 90도는 1의 값을 갖기 때문에 n1분의 n2가 사인 세타 C라고 하는 물질에 의해서 결정되는 어떤 임계각이 존재한다. 한계 각도가 존재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 영역의 특징은 한계각보다 각도가 큰 영역인 거죠. 그렇게 되면 얘는 커질 수 있는데 들여보내는 건 우리가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커질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영역에서 입사되는 빛은 투과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는 에너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여기에서 뭔가 빛을 보낸다라고 하면 빠져나가는 건 없이 그대로 전부 다 반사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전반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전반사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무조건 전반사가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 조건은 반드시 굴절률이 큰 쪽에서
굴절율이 작은 쪽으로 진행해야지만 발생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렇게는 전반사가 발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90도까지 커진다라고 해도 반드시 들어가는 녀석이 있을 거니까. 요거를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스넬의 법칙에 대한 표현으로 바꾸면 굴절율이 크다, 파장은 작다, 속도는 느리다 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굴절율이 작다, 파장이 길고 속도가 빠르다 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건은 바로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커지면 됩니다. 그래서 굴절율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진행하면서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커지면 우리는 전반사가 발생한다 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전반사가 왜 중요하냐면 이 전반사를 활용하는 대표적인 얘가 바로 광통신입니다. 광통신. 빛을 이용한 통신이에요. 빛을 이용한 통신이고 이 광통신은 광섬유를 이용해서 신호를 전달하는 방식인데요. 광통신이니까 당연히 빛신호를 전달할 거고요. 이 빛신호는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신호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그 선보다 더 빠르게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다라는 강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광통신에 사용되는 광섬유라는 장치인데요. 광섬유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는 핵심이 되어주는 중심부에 코어가 존재하고요. 이 코어는 빛을 잘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빛을 잘 전달할 수 있어야 되다 보니까 보통 유리로 만듭니다. 유리섬유라고 불리우는 유리를 아주 가늘게 뽑은 실처럼 가늘게 뽑은 물질을 이용해서 통신을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유리는 매우 외부 충격에 약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유리를 보호해 줘야 되고 그리고 전반사가 잘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이 코어를 클레딩이라는 물질로 이렇게 감쌉니다. 그리고 다시 클레딩을 여러 가지 완충제로 감싸놓는 형태가 요 광섬유라는 장치인데요. 이 광섬유에다가 빛을 쏘아주면 전반사에 의해서 빛이 이 안으로만 이렇게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외부로 빠져나가는 신호가 없고요. 외부로 빠져나가는 신호가 없다 보니 에너지 손실 없이 아주 멀리까지 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에너지 소모가 약간 있어요. 그 유리를 통과하다 보면 빛의 밝기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충해 줘야 되는데 이 에너지 손실을 어느 정도로 정리하면 이 광 케이블은 보통 대양을 횡단할 수 있습니다. 뭐 태평양이라든가 대서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횡단할 수 있는 길이에 이런 케이블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 아주 멀리까지 빠르게 에너지 손실 없이 보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신호가 밖으로 빠져나오지 않기 때문에 보안이 굉장히 좋습니다. 신호가 밖으로 빠져나오면 그 신호를 추적해서 어떤 내용이 오가고 있는지 이 정보들을 취득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도청과 감청이라고 하죠. 근데 얘는 도감청에 매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단점이 있죠. 유리로 만들다 보니까 쉽게 깨집니다. 그래서 일정 이상 구부려주면 깨지는 현상이 나타나서 얘를 깨지지 않도록 유지하는데 조금 까다로운데요. 깨지고 나면 수리가 좀 어렵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섬유를 이용해서 광통신을 주고받고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거고요. 실제로 우리나라로 직접 오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와 일본을 해저 케이블을 통해서 연결을 하고
일본과 미국을 해저 케이블을 통해서 연결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에 있는 다양한 사이트에 빠르게 접속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